다음은 청홍쓰리입니다. 2026년 3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한국 방사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2는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요청했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는 2034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3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천궁3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3월 초 워싱턴 사무실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화면을 훑고 있었죠. 마이클 브레넌,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펜을 잡아온 방산 전문 기자입니다. 중동발 뉴스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은 대규모 공습.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보 제목을 읽었죠. 요격 성공, 다층 방공망 가동. 수없이 봐온 단어들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또 해냈군.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우스 휠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놀랍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엇이 막는다. 사드가 상층을 잡고 패트리엇이 중층을 틀어막는다. 그게 20년간 제가 써온 기사의 기본 뼈대였으니까요. 마감이 3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장 제임스 하딩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 한쪽에 떠 있었죠. UAE 방공작전 분석 기사, 오늘 안에 넘겨라. 간결하고 차가운, 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구조가 잡혀 있었죠. 도입부에 공습 규모를 넣고 중반에 패트리엇과 사드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미국 방공체계의 우수성을 한 줄로 매듭 짓는다. 수십 번 반복해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려던 바로 그 순간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팀 후배 기자 에밀리가 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닌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요. 저는 의자를 밀어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에밀리의 모니터에는 UAE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로 중동 현지 매체의 분석 기사가 줄줄이 달려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방공작전의 핵심 전력은 한국산 천궁2였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도 눈이 같은 자리에 머물렀죠. 천궁. 이름 자체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중거리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에밀리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UAE 다층 방공망에서 가장 높은 명중률을 기록한 게 패트리엇이 아니라 이 한국산 미사일이래요. 순항 미사일 요격은 이것만 투입됐다고 하고요.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지만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20년간 제가 쌓아온 기사의 전제, 미국 방공체계가 세계 최고라는 그 당연한 명제에 처음으로 물음표가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거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하단을 가리켰죠. UAE 현지 군사 분석가의 코멘트, 중동 방산 전문지의 인용 기사,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이 발표한 실전 데이터까지. 출처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모니터로 돌아왔습니다. 반쯤 쓴 원고가 화면에 떠 있었죠. 패트리엇과 사드의 역할 분담이 UAE 방공의 핵심이었다라는 첫 문단. 방금 전까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장이 갑자기 허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끝까지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 순간에는 몰랐죠. 마이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판이 바뀐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고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손가락은 여전히 자판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한 글자도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편하게도 만들지만 단단하게 굳히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31살에 이 매체에 입사했을 때 저는 국방부 출입 기자부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장군들의 발표를 받아 적던 시절이 있었죠. 거기서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을 취재하게 됐고, 레이시온의 미사일 시험장을 돌아다니게 됐고, 어느새 미국 방산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장 제임스 하딩은 저보다 1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냉전 시절부터 방산 저널리즘을 해온 9세대 기자였죠. 하딩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방산 시장은 미국이 이끌고 유럽이 따라가고 나머지는 사쓴다. 저도 오랫동안 그 틀 안에서 기사를 써왔습니다. 불편한 적이 없었죠.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 방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되었다는 기사를 쓴 적은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소식도 간단히 다룬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신흥 수출국의 약진 정도의 프레임이었지 기술적 깊이를 파고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방산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틀린 말은 아니었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국방 예산안을 분석하고 휴가지에서도 방산업체 실적 발표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산 미사일 때문에 밤새 뒤척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그 기사 이후 저는 밤마다 천공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사양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사거리, 요격고도, 히트 투킬 방식의 유도 체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단순한 저가형 무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하딩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붉은 펜이 놓여 있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이미 안 된다를 말하고 있었죠. UAE 건으로 후속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미사일 쪽으로요. 하딩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가는 비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죠. 하딩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 한 통이 먼저 왔습니다. UAE 아부다비에 주재하는 미군 연락 장교 톰 윌슨이었죠. 저와는 7년 전 아프가니스탄 취재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톰은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죠. 흥분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정리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신중함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톰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죠. 패트리엇 이야기야? 아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막의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한국 거야.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그거야. 천궁이라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기사, 밤마다 뒤적이던 자료들, 그리고 지금 톰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뭘 봤는데? 톰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전 데이터를 봤어. 비공식적으로. 다층 방공망에서 각 체계별 성과가 나뉘어 있었는데 내가 20년간 믿어온 숫자의 순서가 뒤집혀 있더라고.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뭔가가 쭉 내려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톰은 미군 장교였습니다. 패트리엇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순서가 뒤집혀 있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톰, 내가 거기로 갈 수 있을까? 마이클, 빨리 와. 이건 내가 직접 봐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죠.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느낀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큰 이야기가 오고 있다는 그 직감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하딩의 사무실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UAE로 가야 합니다. 현장에 확인할 게 있어요. 하딩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국 미사일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면 앉아. 하딩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의자에 앉았죠. 하딩은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58해를 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피곤해 보이기도 했죠. 마이클, 우리 매체의 독자가 누군지 알지?
펜타곤 관계자 로키드 마틴 임원, 레이시온 엔지니어. 한국 미사일 기사를 메인에 올리면 누가 읽겠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매체의 구독자 대부분은 미국 방산업계 사람들이었죠. 한국 무기를 메인 기사로 다루는 건 상업적으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딩의 판단은 편집장으로서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톰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한국 미사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공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정말 패트리엇보다 높은 실전 성과를 기록한 체계가 나왔다면 그건 우리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뉴스 아닙니까? 하딩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제 말에 흔들린 건 아니었죠. 다만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라. UAE까지는 허락하마. 단, 기사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 미국 방공 체계와의 비교 분석, 그게 프레임이야. 한국 무기를 띄워주는 홍보 기사는 쓰지 마.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에는 일단 현장에 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프레임은 나중에 싸워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항공편을 검색하는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하딩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 무기를 띄워주는 홍보 기사는 쓰지 마. 저도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 패트리엇에 불리한 방향이라면 그때 나는 어떤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와 노트북 가방. 20년간 분쟁 지역을 다닌 기자의 짐은 늘 가벼웠죠. 탑승구 앞 유리병 너머로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부다비에서 만나자. 답장은 바로 왔죠. 딱 한 단어였습니다. 서둘러. 그 한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20년간 써온 기사의 방식이 이번 취재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감.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기자가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느꼈던 그 떨림. 모르는 것 앞에 서는 긴장감. 그게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3월인데도 밖은 이미 35도를 넘기고 있었고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자 톰이 주차장 쪽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팔 셔츠에 선글라스, 하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차에 타자마자 톰이 말했습니다. 알 다프라 기지 쪽은 지금 접근이 안 돼. 하지만 내가 아는 UAE 군 장교가 하나 있어.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너머로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죠. 유리와 철골로 빛나는 초고층 빌딩들. 불과 며칠 전 이 하늘 위로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톰이 소개해준 UAE 공군 중령 알리와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알리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녹음기를 꺼달라고 했고 이름을 기사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천만 꺼내들었죠. 알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공체계가 여러 종류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것도 있고 이스라엘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있죠. 한국 것도요. 알리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교전이 끝나고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우리 지휘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체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아랍어가 아니었죠. 영어로 2단어.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UA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사흘간의 아부다비 취재를 마치고 저는 원래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항공편도 이미 잡아둔 상태였죠. 하지만 호텔방에서 수첩을 다시 펼쳐보는데 알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미사일을 만든 나라에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를 테니까. 저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열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는데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수면 위로 다리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강변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산업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렵게 얻어낸 연락처였죠. 받는 사람은 박성호.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퇴직 연구원으로 천공 초기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죠. 만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녹음 금지, 실명 보도 금지. 알리와 같은 조건이었죠. 약속 장소는 대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1시간 남짓.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1살이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있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깊고 조용했죠. 연구소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멀리서 오셨네요. 박성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영어를 꽤 잘했지만 저는 통역 앱을 켜두었죠.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천궁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느 천궁이요? 그 질문이 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궁2라고 대답하려 했죠. UAE에서 실전 성과를 낸 그 미사일. 하지만 박성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읽혔습니다. 마치 그게 다가 아닌데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천궁2요. UAE에서 실전 투입된 그 체계. 박성호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유리 너머로 대전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죠. 가로수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천궁2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이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했던 이야기. 당시 한국군의 주력 방공 무기가 1960년대에 도입한 호크 미사일이었다는 사실. 패트리엇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냈다는 이야기. 그래서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 설계국과 손을 잡고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기본 설계를 알려줬고 우리 연구원들은 밤새 그걸 분석했죠. 박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더 잘하게 됐어요. 러시아 쪽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풀어냈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체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수첩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그저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박성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말해주고 있었죠. 대전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업체 쪽에 취재 요청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반응이 빨랐죠. LIGNX1 홍보팀에서 김소연이라는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 방산 매체에서 저희 회사를 취재하겠다고 하신 건 처음입니다. 전화 너머 김소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UAE 실전 이후 천궁2에 대해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다고. 김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틀 후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방산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실물 크기의 천궁2 발사대 모형이었죠.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세워진 발사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모형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안내를 맡은 기술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궁2는 발사 순간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밀어올리는 콜드런치 방식을 씁니다. 발사관 밖에서 점화되기 때문에 발사대에 열 손상이 없고 연속 발사가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 방식을 쓰는 나라가 많습니까? 러시아하고 저희뿐입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자부심은 분명했죠.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콜드런치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 성공.
이런 기술적 디테일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가 가졌던 가성비, 좋은 중저가 무기라는 인식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한화시스템 쪽을 만났습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곳이었죠. 여기서 저를 맞이한 엔지니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눈에 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실 스크린에 띄운 것은 레이더 성능 비교 도표였죠. 현재 천궁2에 탑재된 레이더는 PESA 방식입니다.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전파를 쏘는 구조죠. 분당 40회전으로 돌아가면서 100km 이내의 표적을 탐지합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와 비교하면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죠. 패트리엇의 ANMPQ65 레이더는 C밴드 PESA입니다. 저희 천궁2 레이더는 X밴드 PESA고요. 탐지 범위는 패트리엇이 넓지만 정밀 추적 능력은 저희가 앞섭니다. UAE 실전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 거죠.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패트리엇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열등감이 아니라 경쟁 의식이었죠. 이기고 있다는 확신은 아니지만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아닌 정확히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할수록 하나의 질문이 선명해졌죠. 천궁2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음 버전은 어떤 물건이 될까? 그런데 아직 아무도 다음 버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박성호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조용한 식당. 박성호는 된장찌개를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하다가 꺼내는 말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브레넌 씨, 천궁2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짜 이야기는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천궁3.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수첩을 꺼냈죠. 박성호가 손을 들어 수첩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적지 마세요. 일단 듣기만 하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입니다. 2034년까지 총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서 천궁2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방공체계를 만드는 거죠. 숫자가 먼저 머리에 박혔습니다. 2조 8,300억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억 달러.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격 고도가 천궁2의 2배입니다. 50km 이상. 동시 교전 능력은 5배. 그리고 레이더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요? PESA에서 AESA로. 기계적 회전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는 방식이죠. 탐지 거리가 30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AESA.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미국의 최신 전투기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바로 그 기술이었죠. 한국이 이걸 지상방공 체계에 독자 적용하겠다는 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세대 도약이었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이건 패트리엇 PAC-3하고 같은 등급을 노리는 겁니까? 박성호가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등급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층 방공망. 최상층의 사드, 중층의 엘셈, 하층의 패트리엇과 천궁2. 그리고 이제 천궁3가 그 하층의 능력을 중층 경계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방공의 그물이 한 겹 더 촘촘해지는 그림이었죠. 개발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작년 7월에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체계 종합은 LIG넥스원이 가져갔죠. 한화도 핵심 분야를 맡고 있고요. 19개 과제를 놓고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0.1점 차이로 갈린 분야도 있었어요. 제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죠. 천궁3, AESA 레이더, 300km 탐지, 50km 요격 고도.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기사였습니다.
박성호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직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논밭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고 기차의 진동이 몸 전체로 퍼져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 방산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봐왔습니다. 그 틀 바깥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자로서의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천공2의 실전 성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천공3까지 담아야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 결심이 단단해질수록 벽도 높아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하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워싱턴은 새벽이었지만 하딩은 늘 그렇듯 전화를 받았죠.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깨어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더 찾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기사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천공2 실전 분석만이 아니라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체계까지 다뤄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죠. 하딩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의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분명히 말했지. 프레임은 내가 정한다고. 미국 방공 체계와의 비교 분석. 그게 우리 기사야. 비교 분석을 하려면 한국 쪽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아는 것과 띄워주는 건 달라. 내가 지금 하려는 건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딩의 논리는 일관되었고 편집장으로서 틀린 말도 아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그 프레임 안에 우겨 넣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사실을 쓰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 내가 쓴 기사가 한국 방산의 홍보 자료로 둔갑하면 우리 매체의 신뢰도가 깎이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죠. 설상가상으로 한국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소연에게 천공3에 관한 취재를 요청했더니 반응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브레넌 기자님, 천공3는 현재 체계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공개된 사양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방추위 발표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공식 요청하셔야 합니다. 톤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어제까지 협조적이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산업계에 퍼지면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 매체 기자가 차세대 방공체계에 관심을 갖는다? 그건 기술 유출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단어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였죠. 방위사업청에 공식 취재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죠. 3일째 되는 날 김소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 짧은 답이 왔죠. 현재 상황에서 추가 협조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문이 닫힌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UAE에서의 비공식 증언, 박성호의 이야기, 방산업체 방문 기록. 양이 적지 않았죠. 하지만 천공3에 대해서는 박성호가 비공식으로 들려준 것 외에 공식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사를 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빠진 기사가 되는 거였죠. 하딩이 원하는 프레임대로 쓰면 독자는 읽겠지만 진실에는 못 미치는 글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다고 천공3를 비공식 정보만으로 쓰면 검증 없는 기사가 되어 매체의 신뢰를 깎아먹을 위험이 있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기자에게 이것보다 답답한 상황은 없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공3의 레이더를 설계하고 유도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딩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초안 내일까지 보내라. 방향은 말한 대로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딩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 글자도 치지 못한 채
결국 저는 타협안을 선택했죠. 하딩이 원하는 프레임에 맞추되 천공2의 실전 성과를 비중 있게 다루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천공3에 대해서는 한국이 차세대 방공 체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줄만 넣었죠. 초안을 하딩에게 보내고 저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떨리고 있었죠. 브레넌 기자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기자님이 보낸 기사 초안이 업계에 돌고 있습니다. 천공3 언급 부분 때문에 방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안을 보낸 곳은 하딩뿐이었죠. 제가 직접 유출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딩이 편집회의에서 공유했거나 내부 시스템에서 누군가 열어봤을 가능성은 있었죠. 김 담당님, 저는 그 초안을 편집장에게만 보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결과는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더 이상 협조하기 어렵게 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힌 거였습니다. 저는 하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제임스, 내 초안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하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검토 자료로 공유한 건 맞다. 하지만 외부 유출은 우리 쪽 문제가 아니야. 한국 쪽에서 모든 취재 협조를 끊었습니다. 그럼 있는 자료로서 마이클, 기사는 내일까지다. 전화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반쯤 완성된 초안이 떠 있었고 수첩에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상태로 기사를 내면 한국 취재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안 내면 하딩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었죠. 창밖에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어두워지기만 했죠. 그날 하루 저는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20년간의 기자 생활을 되돌아봤죠.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받아 적던 발표문들, 록히드 마틴 공장의 생산 라인을 걸으며 찍었던 사진들, 중동 분쟁 지역에서 패트리엇 포대 옆에 서서 쓴 현장 르포.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세계를 지킨다. 미국 무기가 하늘을 막는다. 저는 20년간 그 이야기만 써온 사람이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건 오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반도체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K-팝이 세계를 휩쓰는 나라. 방사는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요.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였지 미국 체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박성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레이더 엔지니어의 열기 가득한 눈. 김소연의 경계심 뒤에 숨은 자부심. 이 사람들은 추격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수첩을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오후. 아파트 단지 너머로 산등성이가 보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의 연구소에서 어딘가의 공장에서 천공3의 레이더가 설계되고 있고 AESA 송수신 모듈이 시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10,000개가 넘는 채널을 가진 레이더. 300km 너머의 하늘을 읽는 눈. 그 순간 제게 떠오른 건 기사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기자가 되었는가? 답은 단순했죠. 진실을 쓰고 싶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20년 전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처음 수첩을 꺼냈을 때의 그 마음. 하딩의 프레임은 틀렸습니다. 이건 미국 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건 한 나라가 자기 하늘을 지키기 위해 30년 가까이 달려온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독자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실전에서 검증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설계하는 그 이야기를 미국의 시각으로만 재단하는 건 기자로서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초안 파일을 닫고 새 문서를 열었죠. 하지만 써야 할 내용은 있는데 확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소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성호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브레넌 씨, 초안 유출 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압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두 글자에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박성호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말투였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30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우리가 만든 것들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알리지 못하면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천공3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공개된 사실을 기반으로요. 기자님이 그걸 어떤 기사로 쓸지는 기자님의 몫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사람에게 절을 하듯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호텔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죠.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천공3의 핵심은 레이더입니다. AESA, 능동 전자 주사 배열. 이건 단순히 레이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공체계의 뇌를 바꾸는 겁니다. 그는 냅킨 위에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기존 천공2의 PESA 레이더는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전파를 쏩니다.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공3의 AESA는 다릅니다. 10,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쏘고 받습니다. 안테나가 움직이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실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PESA는 안테나를 돌려가며 하나씩 잡아야 합니다. AESA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교전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란이 했던 것처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붓는 복합 공격에 대응하려면 AESA가 필수입니다. 저는 냅킨 위에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박성호가 웃었죠.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천공3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19개 과제를 놓고 LIG넥스1과 한화가 싸웠다는 건 말씀드렸죠? 네, 0.1점 차이로 갈렸다고요. 그 경쟁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면 기술이 정체돼요. 두 회사가 뼈를 깎으며 싸우니까 기술이 올라가는 겁니다. 체계 종합은 LIG넥스1이 가져갔지만 레이더와 발사대와 추진기관은 한화가 맡았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결국 그 긴장감이 천공3를 더 좋은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수첩이 아니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성호가 막지 않았죠.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기사의 윤곽이 머릿속에서 잡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였죠. 30년 가까이 하늘을 지킬 방패를 만들어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하딩이 원하는 프레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공 체계와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30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적 도약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사였죠.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 늘 같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패트리엇, 사드, 아이언돔. 하지만 2026년 3월 그 목록에 낯선 이름이 올라왔다. 천궁. 그리고 천궁의 시작을 썼습니다. 1990년대 말 노후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이야기.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던 연구원들의 이야기. 콜드런치 방식의 수직 발사 체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는 사실. 러시아산 부품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아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강점. 중반부에는 UAE 실전을 다뤘습니다. 다층 방공망의 구조, 각 체계의 역할 분담, 그리고 그 속에서 천공투가 보여준 성과. 구체적인 숫자는 공식 확인된 것만 썼죠. 비공식 증언은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천공3. 여기서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박성호가 알려준 내용 중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공개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구성해야 했죠. 방추위 발표 자료, 한화시스템의 레이더 계약 공시,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문. 이것들을 조합하면 충분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하늘을 설계하고 있다. 천공3는 기존 체계의 2배 요격고도 5배의 동시 교전 능력을 목표로 한다. AESA 레이더의 적용은 이 체계를 단순한 개량이 아닌 세대 도약으로 만든다. 새벽 4시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죠. 그리고 하딩에게 보내기 전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한국방공체계의 부상이라는 밋밋한 제목이었죠. 저는 그걸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내는 순간 하딩과 충돌하게 될 거라는 건 분명했죠. 하지만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우리가 만든 것들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알리지 못하면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 기자인 제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간 뒤 하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받았죠. 하딩의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다 읽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내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 프레임이 내가 원한 것과 다르니까. 제임스. 하지만 뒤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야. 20년 만에 내가 쓴 기사 중에 가장 좋은 기사야.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단, 천공3 부분은 공식 확인 가능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라. 그리고 제목도 좀 순화해. 우리 독자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딩다운 타협이었죠. 큰 틀은 인정하되 디테일에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방식. 20년간 그와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순간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아파트 단지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목은 결국 하늘을 다시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하딩이 추격자가 아니다는 너무 도발적이라며 고쳤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죠. 제목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었으니까요.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독자들이 무시할 줄 알았는데 기사의 조회수가 매체 역사상 분기 최고를 찍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박도 있었고 인정도 있었고 이런 기사가 왜 이제야 나오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멈추게 한 건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소연이었죠.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2문장. 하지만 그 뒤에 한 줄이 더 있었죠.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천공3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죠. 박성호에게도 기사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죠.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천공3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라.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이 나라는 천공2의 실전 성과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이미 다음 세대를 설계하고 있었고 그 다음 세대 너머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034년에 천공3가 완성되면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사드가 최상층을, 엘셈이 중층을, 천공3가 하층과 중층 경계를 단단히 틀어막는 구조. 그 그물 안에 이 나라의 기술력과 자부심과
이름 모를 연구원들의 밤이 녹아 있었죠. 귀국 전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남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망대까지 가진 않았죠. 중턱의 산책로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레이더를 설계하고 유도탄의 궤적을 계산하고 발사대의 내열 구조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의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방패만 기사로 썼죠.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려는 의지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의지를 기술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비싼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이라는 것. 한국은 그 결심을 30년 전에 했고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씨앗을 뿌리고 있었죠. 산을 내려오는 길, 전화기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기사의 제목을 하나 적어두었죠. 천공3 한국이 설계하는 다음 하늘.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나라에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는 문이 더 넓게 열려 있을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 나라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소리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인천의 불빛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는 박성호의 마지막 문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천공3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실제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 뉴스픽션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공2가 UAE 하늘에서 보여준 성과에 감격했죠. 당연히 감격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격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천공2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미 천공3라는 다음 세대가 설계되고 있다는 것. 요격 고도를 2배로, 동시 교전 능력을 5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는 실전성과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한 나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요격 장면 너머 연구실의 불빛 아래에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도전의 무게를, 그리고 그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함께 발견해요. 감사합니다.